이제 그 유일인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스타파에서 계속 지금 심층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본 거는 19번째 기사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예. 봉지욱 기자도 그 취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총 4명의 기자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봉 기자님하고 또 한상진 기자, 박종화, 송홍근 기자 이렇게 4명의 기자가 지금 그 유일인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청부 민원이 어떤 사건인지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잠깐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자는 저와 이제 한상진 기자가 하고 저희 PD가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PD가 있는데 이제 다큐멘터리를 많이 제작하고 긴 호흡의 이런 시사 보도를 하는데 원래는 이게 유일임 위원장 뭘 취재한 게 아니고요. 원래는 한 9월 저희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윤석열 정부는 왜 언론을 장악하려 하는가? 왜 방송을 장악하려 하는가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저희가 계속 만들어서 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독립 외부의 감독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 취재를 하는 와중에 저희가 이제 이 제보를 받은 거죠. 제보를 받기도 했고 사실은 뭐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저희가 눈치를 좀 챈 거죠. 방심위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구나. 왜냐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의 직원이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거예요. 유일임 위원장님 이거 이해충돌 아닙니까 하면서 당신의 동생이 뉴스타파 그 인용보도한 방송사 처벌해달라고 민원을 많이 냈는데 4건을 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다 어떻게 당신의 동생이 이거 냈는데 당신이 심의를 하냐. 이거 이해충돌이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보면 실제로 5조에 보면 과징금이나 이런 제재 업무를 할 때는 자기 이해관계자가 그런 이 사건에 연루돼 있으면 본인이 회피해야 됩니다. 빠져야 돼요. 근데 그 직원이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이 그렇게 내부에서 게시판에 올렸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공교롭게 제가 방심위 출신 아닙니까? 그러게 사실은 사회생활의 첫 사회생활로 그러니까 제가 목동 방송회관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동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있는데 내부에 물어보니 이거 뭔가 이상한 일이 돌아가고 있다.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데 바로 그거예요. 위원장이 자기의 가족들을 동원해서 민원을 넣어라 하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그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뭐 MBC, KBS, YTN, JTBC 등을 싸잡아가지고 신속심의 안건으로 올려버립니다. 원래 심의가 몇 개월씩 걸리거든요. 한번 들어가면. 길게는 한 4, 5개월 걸리는데 신속심의 안건으로 하면 확 땡기는 거예요. 그 기간을. 그러니까 유일임 위원장이 그 신속심의 안건에 올리기도 하고 자기가 무슨 가짜뉴스 심의센터도 만들고 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뭔가 심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집단적으로 막 민원이 들어오면 그게 신속심의 안건이 될 수 있는 이제 조건이 되는 건데 그 조건을 스스로 셀프로 만든 거죠. 그래갖고 저희가 그런 풍문이나 이런 걸 듣고 이제 적극적으로 취재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277건 정도의 뉴스타파 관련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이제 뭐 일반적인 거 빼면 215건 정도 돼요. 215건 중에 한 130건 가까이가 유일임 위원장의 가족이나 지인이나 뭐 전 직장이나 이분과 관련된 인물들이에요. 이게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부 민원 그러니까 저희가 청부 민원이란 말을 붙인 것은 민원을 내게끔 사주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누군가에게. 네. 근데 이런 일이 2018년에 한번 적발됐던 적이 있어요. 방심위에서. 그러니까 방심위는 여야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으로 9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정권에 따라서 바뀌어요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해. 그럼 저 보도를 심의해서 징계를 해야겠다, 제재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민원을 조작하는 거죠. 그게 예전에 한번 있었어요 사건이.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직감을 했죠. 이거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근데 그때 당시는 팀장급이 했던 거예요. 팀장급이 부위원장이나 위원회 지시를 받고 자기가 자기 지인의 명의로, 가족의 명의로 냈다가 걸렸습니다. 그게. 그래갖고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팀장이 한 거잖아요. 네. 팀장이 한 건데 지금은 이게 팀장이 아니라 그 기관의 장이 자기의 아들, 그리고 자기의 친동생의 부인, 뭐 재수 씨, 그리고 동서, 조카,
파악된 것만 6명이에요. 더 있겠죠. 저희가 파악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까지 뭐 여기 막 반발하면서 뭐 이 사람이 뭐 재수 씨고 족한 거 어떻게 알았느냐 난리잖아요. 근데 이거 기본적인 취재를 안 해본 거죠. 지금 MBC 제3노조가 그러고 있거든요. 뉴스타파가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주민 행정망을 통해 가지고 사찰을 한 거다. 이야. MBC 제3노조. 그럼 뉴스타파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MBC 제3노조는 도대체 뭐 한다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보면 자기들이 그런 성명을 내고 데일리안이란 매체에서 그걸 또 실어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의 그러니까 분업화가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면 유일임 위원장이 부고 같은 걸 많이 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부고를 신문에 냅니다. 유일임 위원장도 기자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부고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부고에 보면 친인척들의 이름이 쫙 나오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게 저희의 이제 그 친인척 가족 확인하는 그 하나의 단서였죠. 그 단서를 가지고 더 들어가 보고 인터넷도 검색하고 뭐 SNS도 뒤져보고 해서 다 찾은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유일임 위원장의 친동생을 만나러 갔죠. 그래서 대구에 뭐 문화 수련원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고 나서 저는 좀 확신했죠. 아 이거 기획이구나. 기획된 청부 민원이구나 라는 걸 확신했죠. 왜냐하면 그 동생이 저에게 40분간 할 말 안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아 이거 기획된 게 맞구나라는 거고 이 동생은 또 얼마나 적극적이었던지 자기랑 자기 부인만 하면 되잖아요. 자기 그 수련원 직원들 관계자들한테도 또 이렇게 한 거예요.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관계자 중에 또 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근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민원을 냈어. JTBC 보도와 뉴스타파 보도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내용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내용을 잘 알고 뭐가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을 해야 그걸 내야 되는 건데 이분들은 내용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 동생분이 하시는 말이 형하고 같이 일하는 후배가 연락이 와서 했다. 그 후배가 누군지 나중에 파악이 됐죠. 저희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짜고 친 겁니다. 짜고 쳐놓고 지금 상황은 엄청나게 지금 3,000%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방심위원장을 임명도 할 수 있지만 해촉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를 수 있어요. 안 자르잖아요. 근데 누가 잘렸습니까 지금? 뭐 충성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뭐 감싸고 계속 감싸겠죠 뭐. 일개 팀장이 청부 민원 사주를 했을 때도 그 난리가 나서 그 팀장은 파면됐다가 이제 나중에 해고로 바뀌었는데 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 판결문을 찾아봤어요. 법원에서 그 팀장이 해고를 당해서 그 해고 무효 소송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해고는 당연히 이건 해고감이다라고 하면서 방심위에서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비정상적인 루트로 이렇게 민원을 내는 거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판사가 판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걸 또 기사로 실었는데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 부탁을 해서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닌데 지금 정권 되게 이상한 거죠. 이게 그냥 뭐 대통령이 아무 말 안 한다고 넘어갈 일입니까? 이거 엄청난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될 방심위가 신뢰도를 엄청나게 까먹었다라고 한 게 판사의 그때 판결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 보자면 일개 팀장이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라면 방심위원장이 청부 민원을 하고 민원을 사주하고 셀프로 심의했다는 거는 중대범죄, 이거야말로 중대범죄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공정도 없고 그다음에 염치도 없고 뭐 이제 그런 상식도 없는 정부에서 일어난 일인데, 근데 아무튼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보면은 이게 그리고 먼저 저는 사실은 청부 살인 또는 청부 수사 이런 말은 저희가 이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또 청부 민원은 굉장히 진짜 좀 낯선 용어예요. 예? 이렇게 민원을 청부해서 그 기관의 중요한 위원회의 기관장이 자신들의 가족이나 친인척, 그다음 지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저는 잘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걸릴 줄 몰랐겠죠. 근데 전 참 바보 같은 게 저희가 이걸 어떻게 뭐 200 몇 건 중에 뭐 277건 중에 120 몇 건이 의심된다. 정부 민원 의심된다. 어떻게 특정을 했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민원 유형이 딱 4-5가지밖에 안 돼요. 글이. 뭐 지난 뭐 2월 20일 뭐 22 대선 때 뭘 방송한 뉴스타파 보도가 신앙님이 이렇게 해서 김만배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잘 사실인 양 보도를 했으니 이걸 심의해 주십시오. 이거 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민원 내용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유일임 위원장 동생이 그 사무총장으로 있는 수련원의
관계자 강사로 오시는 분이 낸 민원과 유일임 위원장의 저 동생이 같을 수는 있겠죠. 왜냐면 둘은 아는 사이니까. 근데 유일임 위원장이 뭐 있었던 미디어 연대에 있었던 뭐 서울에 있는 분, 여기 대구거든요.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 사실상 같은 내용, 오탈자까지 똑같고 물음표가 막 들어있는데 똑같이 냅니다. 그거를. 컨트롤 V를 했네. 예. 근데 그래서 저희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 수련원 관계자도 유일임 위원장의 동생으로부터 자료를 보여줬대요. 이렇게 쓰라고. 그래서 이렇게 쓰라고 해서 그거 보고 앉아가지고 수련원에서 이렇게 쳐넣었다고 자백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 모범 답안을 주고 모범 청부 민원에 예시문을 주고 이제 그거를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했겠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모범 답안이 또 누가 줬는지 저희가 파악을 했죠. 그러니까 최초에 그럼 누가 이걸 냈냐? 근데 9월 4일에 한 4시쯤에 이동관 위원장이 그때 이제 뭐 과방위에서 뭐 뉴스타파 폐간하고 그것이 바로 뭐 제가 말씀드린 원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저희 보도 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게 계속 나오는데 그 말을 하고 딱 1시간 정도 있다가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딱 그 국회에서 그 일이 있고 났는데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유임 위원장의 최측근들입니다. 네. 그 두 명은 그리고 방심위에 소위원회들이 있거든요. 언어특별위원회도 있고 뭔 위원회도 있는데 그 위원회 대신 위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임 위원장과 같이 일했던 그러니까 공정미디어연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 뭐 그 언론 시민단체 이거를 같이 했던 분인데 미디어연대의 박모 대표가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박모 대표가 이제 2가지의 샘플을 만들었는데 이 2가지의 샘플이 쫙 퍼진 거죠. 그 사람이 그걸 다 알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유일임 위원장이 경주문화엑스포에서 뭐 사무총장을 했을 때 직원을 이분이 알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민원의 샘플이 다단계처럼 쫙 파고 그러니까 문어발처럼 쫙 퍼진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그 민원 작성용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작성하신 분이 또 누구냐? 이분이 보니까 저랑 같이 근무했던 분이더라고요. 방송위원회에서 저 있을 때 이제 같이 근무했던 분이고 방심위에 국장, 심의 2국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건대 유일임 위원장 방심위원 좀 행정 모르잖아요. 기자 출신이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때 이 박모 씨 지금 미디어연대 대표입니다. 공동 대표. 이분 방심위 국장 출신 이분이 샘플을 만들어서 자기도 내고 자기만 낸 게 아니라 그거를 전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 정확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 제가 이제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2007년인데도 이분 제가 이제 목동 방송회관에 있을 때 대구에 계셨어요. 대구 사무소에. 낯이 익더라고요. 그래갖고 연락을 계속 드려서 모든 걸 털어놓자. 이제는 아니 본인이 방심위 국장 출신인데 이게 지금 거의 업무방해자이자 그렇죠. 이해충돌 방지자 뭐 여러 가지 법 위반인데 범죄입니다 이게. 범죄인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좀 털어놓자. 안 그러면 당신까지 지금 이거 큰일 날 것 같다. 설득을 해봤으나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중대범죄로 지금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될 그런 봉지욱 기자가 아니고 유일임 방심위 위원장 같은데 그 방심위 위원장은 뭐라고 하나요? 이런 청구 민원 그러니까 그분도 진짜 그분이 저는 참 보면서 참 희한한 캐릭터더라고요. 이분 YTN 기자 출신이잖아요. 원래 참 부끄럽습니다. 왜 그 희한한 캐릭터라면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하고 반론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가도 없고 안 만나주고 그래. 한 보름 동안 못 만났어요. 보름 동안 못 만나서 아침에 출근길에 잡으려고 저희가 이제 몇 번을 갔죠. 여러 번, 한 5번 이상을 갔는데 평소에 지하 1층에서 주로 내려서 들어가시던 분이 저희가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지하 2층에 가서 내려요. 그것도 놓쳤죠. 지하 2층에 1, 2층에 다 있었더니 갑자기 밖에 나가갖고 저쪽 다른 문, 쪽문 그쪽으로 들어가서 출근하고 지금 이게 뭐 장난하는 건가?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면 언론에 해명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해명을 하면 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잡았냐면 그날은 아예 그냥 3-4팀이 갔어요. 다 있었어요. 쪽문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고 다 있었는데 안 와요. 안 와가지고 출근을 왜 안 해?
근무를 안 한 거 아니에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뭐 지각했다고 뭐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그러잖아. 이분 그날 제가 볼 때 출근 안 했, 그러니까 아예 목동에 안 왔어요. 월급 까야겠네. 그랬다가 알고 보니 그날 이제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 지금 민주당 쪽 추천하신 분들이 청부민원 이거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하자 이렇게 그래갖고 임시회의 전체 회의를 임시회의로 하자. 회의 소집 요구를 했는데 그걸 안 가려고 방심위가 서초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출장소 같은 게 있어요. 그 사무소 직원들이랑 갑자기 점심 약속을 잡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걸 파악을 한 거죠. 그래갖고 그 점심 약속 장소에 가서 만나서 물어봤더니 본인은 하여튼 본인이 원치 않는 취재다 이게. 그리고 이게 비윤리적인 취재래요. 저희가 하는 게 비윤리적이래요. 그러면서 말을 안 해요. 계속 회피하고. 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계속 비윤리적인 취재다 네. 이렇게 하면서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또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을 왜 방심위를 합니까? 공익제보자가 그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했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면 누가 앞으로 비리를 고발하겠어요 내부에서. 공무원도 상사가 불법적인 지시를 했을 때는 그걸 따르지 않아야 돼요. 그걸 따르면 같이 공범이 돼요. 부패방지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상사의 부패 혐의를 알면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법대로 한 거예요. 그 공익제보자는 그렇게 상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 범죄 사실을 알았는데 내가 이걸 묵인했거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적발되면 자기도 이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방심위 직원들은 민간 독립 기구지만 그 정부 행정 업무를 하기 때문에 준 공무원입니다. 그래갖고 그런 것들이 적용을 받는데 그분들은 법대로 공익 신고를 한 것뿐인데 공익 신고자를 잡겠다고 와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와서 뭐 탈탈 컴퓨터를 털고 거기 또 컴퓨터를 털면서 이렇게 그 검색어를 뉴스타파를 그렇게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뉴스타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게 문의는 방심위원회지만 압수수색이지만 뉴스타파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